젊은 부부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 온전한 가정, 자녀 사랑, 감정 코칭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누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고 양육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의 원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남김없이 자녀에게 전수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적 인간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가장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리고 불행과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가르친 적도 없는데 싫어, 아니야, 내 거야, 미워 하는 이기적인 성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건 자녀 속에 죄의 경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에 대한 소원과 경향, 죄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과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자녀를 멸망시키려는 세상의 공격, 즉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매스미디어, 문화, 인터넷 세계, 학교의 진화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한 영혼을 놓고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교육은 학교 공부보다 세상 공부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합니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일 뿐 우리는 그의 청직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그대로 배웁니다. 말로 가르친다면 거짓과 위선을 배울 것이고 진실한 생활과 행동을 보여준다면 진실함을 배우게 될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부모님께 효도를 할 것이고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를 배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자아성을 그려주는 사람입니다. 자녀의 인격과 의지를 존중하며 강요나 억압으로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던진 말 한마디의 자녀들은 나는 정말 귀하구나.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하나님도 너를 자랑스러워한단다. 좋은 자아상으로 대인관계나 자신감, 실패에서 일어나는 건강한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실망스럽다.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누가 널 좋아하겠어? 하나님도 널 보시면 실망하겠어? 라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왜곡된 자아성을 형성하면 열등감, 무력감, 낮은 자존감, 수치감, 죄책감, 분노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는 자녀가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절대적인 존재와도 같습니다. 부부의 불안은 불안과 두려움에 상처를 줍니다. 부부가 서로를 무시하고 자녀 앞에서도 무시하는 원만하지 못한 부부의 관계는 소리 없는 폭력이 됩니다. 자녀 앞에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리 지르거나 이혼하거나 협박하거나 폭력들은 자녀들을 무섭게 합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태도는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남성과 여성상을 형성하여 자녀가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기대를 가질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남편을 세우시고 아내를 존중하고 아껴주세요. 이것이 자녀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녀가 우리 품을 떠나기 전에 마음껏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사랑을 해줄 수 있지만 잘못된 사랑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못 사랑하면 자녀는 사랑에 목마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자신도 사랑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에도 건강한 사랑과 불건강한 사랑이 있는데 애착, 집착, 소유, 지배, 강요, 조종, 통제 등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 과잉 보호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녀를 나약하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통해 배울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밥을 먹이고 기회를 주고 옷을 갈아입고 기다려주고
무거운 것을 스스로 들어보게 하고 지나치게 도와주기보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만을 의존하는 나약한 존재로 키우지 마십시오. 인생의 과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는 강한 자녀로 키우세요. 무절제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직 필요를 요청하지 않는 자녀에게 미리 장만해주고 알아서 사주는 것은 물건의 소중한 마음을 모를 뿐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도 배우지 못합니다. 자녀의 만족 지원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권위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 권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절절매거나 안 돼라는 말을 못하는 부모가 많은데 부모로서의 권위와 존경을 받아내지 못하면 자녀는 감당 못할 말썽꾸러기가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편애입니다. 자녀를 편애하는 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편애받는 자녀에게도 해롭습니다. 편애받는 자녀는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만한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거절감과 열등감, 분노라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사랑이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이 덜 가는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더욱 친근하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완벽주의 사랑이 있습니다. 더욱 잘해야 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조금 더 잘하자 하면서 끊임없이 요구하며 달성과 성과에 대해 격려와 인정을 표현하지 않는 완벽주의 부모는 더욱 잘해라 메시지를 주는 최고의 성과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완벽주의입니다.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부모의 만족과 칭찬과 격려에 굶주려서 자신도 최선을 다해 부모님의 기대에 다다르려고 노력하지만 점점 힘겨워함으로 나중에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자포자기하고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조건부 사랑입니다. 사랑을 베풀기 전에 자녀에게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요구하는 부모의 태도를 말합니다. 너의 자격과 조건과 행위에 성적에 따라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자녀는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과 행위, 성취와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확신 가운데 두려움 없이 밝게 성장합니다. 이 세상은 공부를 잘하면 칭찬받고 유능하면 그 대가를 받고 외모가 뛰어나면 사랑받는다는 조건부 사랑법이 자신도 모르게 조건부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말을 잘 들으면 칭찬하고 공부를 잘하면 보상해주고 심부름하면 용돈을 줍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무조건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네가 공부를 못해도 얼굴이 못생겨도 실수를 해도 부모는 변함없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한치도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까요? 자녀를 보면 활짝 웃어주세요. 나를 볼 때 찡그린다면 존재의 무가침을 느낍니다. 뭔가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나를 싫어하나 보다. 나는 자격 미달이야. 너는 못마땅해.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야 너를 사랑할 거야. 부모의 눈치를 보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야 하는 조건 없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또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아이가 옷을 더럽혀 왔을 때, 성적이 떨어졌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자녀를 보며 무조건적 웃음을 선물로 제공해 보세요. 조건 없는 사랑은 웃음 말고도 사랑의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유 귀해라. 정말 사랑스럽구나. 엄마는 너만 보면 좋다. 아빠가 피곤했는데 우리 자녀를 보니 피곤이 싹 가시는구나. 요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천만금을 준다 해도 너랑 바꾸나 봐라. 반대로 저게 왜 태어났는지 몰라. 아유 지겨워. 못 살아. 아유 저 원수. 저리 가. 꼴도 보기 싫어.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진짜 실망스럽다. 너 또 실수했구나. 왜 그렇게 부주의하니? 엄마가 조심하라고 그랬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직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미숙하고 모든 일에 서투른 것은 당연하니 자녀에게 완벽을 기대하며 자녀가 하는 모든 일이 못마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에도 사랑과 용납의 표현을 하면 자녀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실수했을 때 괜찮다. 다치지 않았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단다. 실수를 겁내지 마라. 엄마도 실수한단다. 아빠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 잘 될 거야. 길게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아이하고 산책을 하고 맛있는 밥을 먹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은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과 용납을 느끼면서 그 사랑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녀는 어린 시절 자기 표현을 배웁니다. 표현하는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하게 됐을 때 인간관계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흔히 아이들의 필요와 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짐작하는데 아이들은 대답과 표현이 서툴러서 불충분하다고 대신 말하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자기 표현 능력을 배울 수 없습니다. 자녀가 긍정적 감정 표현과 부정적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긍정적 감정 표현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부정적 감정 표현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불건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사랑해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좋아요, 기뻐요, 신나요, 아름다워요, 멋져요, 미워요, 슬퍼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겁나요, 두려워요, 화가 나요, 긴장돼요, 실망스러워요, 실증나요, 아파요, 못해요. 이런 모든 감정의 표현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감정 코칭을 배울 텐데요. 감정 코칭은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양육자인가요? 현기야, 너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학교에서 혼났어요. 왜? 왜 혼났어? 숙제 때문에요. 숙제? 너 어제 숙제 안 해놨어? 아니에요! 숙제했는데 깜빡하고 안 가져갔단 말이에요. 야,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는데 사내 녀석이 뭐 그깔려가지고 그래. 더운데 그만 기분 돌려. 엄마가 맛있는 팥빙수 해줄게. 너 그거 좋아하잖아. 우리 시원한 거 먹고 기분 풀자. 좋지? 누가 그런 거 먹고 싶대요? 야! 아니 학교를 갔다 왔으면 엄마한테 인사를 해야지.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엎드려 절 받기도 일본수지. 근데 너 표정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어? 사실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서 뭐 혼났다고? 아니 왜 그랬어?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뭐야 뭐 때문에 혼났어? 숙제를 다 했는데 숙제를 안 가져가서 그랬어요. 그러게 책가방 잘 챙기라고 엄마가 몇 번을 말했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뭘 잘했다고 신경질이야? 어? 얼른 문 열어와.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현기야, 너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무슨 일 있었어? 오늘 학교에서 혼났단 말이야. 아유, 우리 귀한 아들이 혼났다고? 어제 숙제 다 했는데 아이씨 그냥 집에 놓고 갔어. 그랬구나.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났구나.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우리 귀한 아들 속상해서 어떡하니? 아이 몰라. 아무튼 기분 나빠. 우리 귀한 아들 기분 나빠서 어떡해. 현기야, 너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무슨 일 있었어? 학교에서 혼났어요. 어이, 그래? 선생님한테 혼났구나. 우리 아들 많이 속상했겠네. 네, 무지 많이요. 숙제를 안 가져간 건데 숙제 안 한 애들이랑 똑같이 혼났어요. 숙제를 입고 간 것뿐인데 안 한 애들이랑 똑같이 혼나서 화가 많이 났구나. 근데 엄마도 그런 적 있었다? 그래요? 정말 엄마도 그랬어요? 차라리 숙제를 안 하고 혼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고도 혼나니까 되게 불공평하게 느껴지더라. 너 기분은 어땠어? 맞아요. 불공평한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아까 화가 나서 부글부글 거렸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그랬구나.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 될 텐데, 그치? 생각해보니까 책가방을 잘 안 치는 것도 잘못은 잘못인 것 같아요. 아침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그렇게 생각해? 네, 그리고 학교 다녀와서 인사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 간식 좀 줄까? 잘 보셨죠? 축소 전환형은 별거 아니야. 넌 슬픈 게 아니야. 뭐 그런 일로 슬퍼할 거가 있어. 뚝 끊쳐. 이거 줄게. 아이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감정을 다루는데 서툴죠. 그리고 부모님 자체가 자기 감정이 뭔지 잘 모르십니다.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존감도 낮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스트레스를 먹는 거나 쇼핑으로 풀고 문제를 풀지 않고 계속 남겨두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를 회피하게 됩니다. 축소 전환형 부모의 특징은 감정을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또 이 감정을 좋은 감정, 나쁜 감정으로 나누고는 나쁜 감정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정적 감정을 보이는 아이의 모습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아이가 감정에 머물지 못하도록 아이를 빨리 다른 곳으로 전환을 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중요시 않게 생각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나면 부정적 감정도 저절로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이 옳지 않고 부적절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본질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감정 조절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보신 억압형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런 일 가지고 울면 안 돼. 시끄러워 울지 마. 그런 것 갖고 난리를 쳐. 당장 안 그쳐? 갖다 버릴 줄 알아. 숙제 빨리 끝내. 10분 안에 안 내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꾸짖거나 부정적 감정을 꾸짖거나 벌 주거나 훈육함으로써 부정적 감정을 쓸데없는 낭비고 사치라고 합니다. 이런 억압형 부모에게서 자라는 아이는 의기소침하고 우울해하고 감정 조절 능력이 낮고 감정 표현을 혼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술이나 담배, 청소년 비행으로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억압형 부모의 특징은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아이의 감정보다는 행동을 보고 야단치고 매를 들고 부정적 감정을 보이는 것은 나쁜 성격, 나약한 성격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부정적 감정을 이용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우는 건 지금 숙제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 부정적 감정은 표현하지도 않고 억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의 부정적 감정을 훈육해서라도 없애주고 버릇을 고쳐 올바른 행동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방임형 엄마입니다. 네가 장난감을 망가뜨려서 화가 났구나. 화가 나면 어떻게 하지? 아이, 슬프면 실컷 울어라. 응? 그래 잘했어. 애들은 다 그러면서 큰다고 믿고 나쁜 감정도 허용하고 격려해 줍니다. 또 좋은 감정을 대안을 찾아주거나 올바로 지도해 주지 않습니다. 무제한 허용해 주는 거예요. 감정은 다 분출해야 된다고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통제할지를 모르니까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집중력이 부족하고 친구를 사귀며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보는 어떤 감정이든 다 허용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이끌어주지 못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감정 허용과 행동 허용을 구분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중심적인 행동과 자기 감정밖에 모르는 언행을 합니다. 바로 공주병, 왕자병 이렇게 또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적절성을 몰라서 미숙하게 대처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열등감이 높고 자존감은 낮으며 문제 해결 능력도 낮습니다. 방임형 부모님들은 다 받아주기 때문에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구분하지 않고 행동에 대해서도 제한을 주지 않고
감정을 분출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된다고 믿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 외에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감정을 처리하고 문제 해결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감정 코치형은 어떻게 하나요? 아이들에게 슬픔, 분노, 두려움 모든 감정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훈계하거나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 본인 스스로 하게 하는 거죠. 너 많이 슬퍼 보이네. 너 마음 많이 상했구나. 기분이 나쁜 것으로 기분 나빠 보여. 네가 기분 나쁜 건 알지만 때린 건 안 돼. 그리고 지환이한테 내가 화나고 속상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감정 코치형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신뢰합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되게 좋거든요. 감정 코칭을 받지 않은 애들은 스스로 흥분하고 조절 능력이 없고, 그리고 뭐 우울증도 빠지고 거식증, 폭식증, 그리고 분노 조절을 잘 못하고 행동 조절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 감정 코칭을 받은 아이들은 양육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양육자가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실수했을 때도 솔직히 인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회피하지도 않고 재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감정 코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감정 코칭은 아이의 감정을 포착해야 됩니다. 아이가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부모님은 아이의 감정을 보기보다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행동이 똑바로 앉아 있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버릇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더 격한 감정에 부모님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아이의 감정은 포착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겐 감정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분노, 경멸, 혐오, 공포, 기쁨, 흥미, 슬픔 이런 많은 감정이 있는데 이런 아이의 기본적인 감정을 잘 포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에게 귀를 잘 기울이고 또 아이들에게 재촉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감정이 많이 격해 있을 때는 사실 부모님이나 아이들이나 이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파충류의 뇌만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파충류의 뇌는 본능적인 뇌예요. 그래서요, 그 남자아이들하고는 막 싸우거나 소리 지르거나 막 이러고 여자아이들은 얼어붙어가지고 정신적으로 도피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한 감정이 있을 때는 스트레스가 계속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이들의 감정이 어떤지를 잘 맞춰줬을 때 바로 이 감정 코칭의 좋은 기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막 격한 감정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차림이 필요하죠.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일에 대해서 더 말해줄 수 있니? 그래서 넌 어떻게 했어?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조금 더 설명해주면 어때?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라고 아이에게 그 내용의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줬을 때 어머나 저런 세상에 그러면서 아이의 감정을 터치해 줍니다. 정말 네가 화났겠구나. 네가 창피했겠어. 너 정말 슬펐겠구나. 너 억울했구나.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 아이들은 그때 그 부모님이 이해해준 그 공감을 통해서 아이들의 감정은 자기 감정이 무엇인지를 포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정을 공감할 때 서로 불필요한 잘못된 감정 공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말한 것에 비웃거나 반박하는 것, 그리고 뭐 상대방이 말했는데 다른 말로 이렇게 딴소리를 하거나 또 그리고 상대방의 이제 잘 그 대화를 잘 들어줘야 되는데 뭐 방어적인 말투, 비난하는 말투, 또 이런 뭐 적개심이나 반발이나 회피가 들어갈 그런 감정 코칭을 하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이들에게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할 때, 감정 코칭을 할 때 아이들에게 그랬어, 뭐 했어 하면서 이 공감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됐니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아이들의 그 사건을 쭉 듣고 나서 그대로 그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엄마 내가 오늘 학교에서 집에 오는데 넘어져서 다리 무릎에 피가 났어. 아 그래 그러면 무릎에 피가 그 엄마가 말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네가 학교에서 갔다 오면서 넘어져 갖고 다리에 피가 났구나 이렇게 하고 또 아이가 피가 나서 엄마 나는 너무 속상해 라고 했을 때 네가 학교에 갔다 오면서 넘어져서 다리에 피가 나서 속상했구나 정말 속상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의 말을 그대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미러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님이 비판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그 다음 그 말을 그대로 해주는 거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나의 말을 부모님이 듣고 위로해 주는구나 라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할 때 부모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네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뭐 속상했어 라고 말했을 때 나도 네가 학교 갔다 오면서 넘어져서 무릎이 다쳐서 피가 난 걸 보니까 엄마도 마음이 되게 속상해 라고 하면서 나 전달법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엄마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을 그렇게 공감해 주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감정의 홍수 상태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잘 들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은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럴까 너무 혼란된 상황에서는 좀 혼동된 횡설수설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잘 기다려주면서 아이의 말을 공감해 주었을 때 아이들은 그 감정을 잃게 되는 것을 보고 자녀가 하는 말을 요약해주고 정리해 줬을 때 아이들이 그 감정을 알아차림으로써 그 감정이 무엇이구나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부정적 감정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님들이 아까 말한 대로 나 전달법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똑바로 하지.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잘못했지 하고 정답을 주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가 속상했구나. 엄마도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엄마도 되게 속상해 라고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아이에게 물어봤을 때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일을 상황을 극복하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 기다려줬을 때 아이가 엄마 그럼 나는 지금 너무 속상한데 약을 발라주고 뭘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안 아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가 자기의 목표를 확인해주고 확인해주고 이런 일을 했을 때 부모님이 같이 그래 너가 이렇게 약을 바르고 무릎을 잘 해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는 거지. 그럼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어떤 무릎이 다친 얘기인데 사실 친구들과 상황에서 친구들이 막 싸웠는데 친구들과 싸웠는데 나는 이 친구가 너무너무 미워 라고 했을 때 아이가 그럼 엄마가 다 그 얘기를 받아주면서 그래 너가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속상했구나 라고 했을 때 그렇지만 너는 그래서 그 친구랑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말했을 때 엄마가 한계를 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 그렇다고 앞으로도 계속 친구가 미워한다고 때리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야.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아이가 그래 엄마 나도 그럴 때는 마음이 힘들었지만 이제 친구를 때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한계를 지어주고 할 수 있는 방향을 부모님들이 자꾸 해결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면 아이가 그 필요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의 한계를 아이가 알고 그대로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람직한 행동으로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해결책을 먼저 알려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이가 알도록 생각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 이런 방법이 나을 것 같구나.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아이가 감정을 공감하고 수용하고 경청에 되어서 기분이 되게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줬을 때는 행동에 남에게 해로운 행동이나 자신에게 해로운 행동은 안 된다고 한계를 그어 주어야 합니다. 화가 나서 때렸지? 화가 많이 났나 보네. 그렇지만 화난다고 친구를 때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안 돼. 어떻게 화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든지, 아무리 싫어도 선생님께 욕을 해서는 안 돼.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궁금하다고 물어보지 않고 만져서는 안 돼. 말한다고 무조건 만지는 것은 아니고 친구의 허락을 받아야 만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아이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감정이 좋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감정도 있는데, 사실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은 모든 감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다 필요하다고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아이의 감정을 감지한다. 그리고 아이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든 환영하면서 그 감정을 좋은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세 번째,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한다. 그리고 감정을 우리 자녀가 의식하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미러링과 메시지를 통해서 아이의 감정을 잘 의식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도록 도와주고, 마지막에 바람직한 행동으로 선도하도록 해결책을 준다. 지금까지 감정 코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또 한번 연습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사실 저도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아는 것이 그나마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씩 노력하면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지 않을까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제 같이 함께 뒤에 문제를 나누고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연습을 해보시고 자녀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두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